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곤 합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인 산장 속의 비밀을 길게 풀어 써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학 시절 어느 여름방학에 겪었던 기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시 나는 절친한 친구 4명과 함께 도심을 떠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산장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고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꿈꾸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산장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곳이었고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지만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꽤나 아늑하고 멋진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기대를 안고 차를 타고 산길을 따라 오랫동안 달렸습니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하고 쓸쓸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름이라고는 하지만 해가 지자마자 산속의 공기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산장은 생각보다 더 오래되고 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린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자연 속의 휴식이었으니까요. 첫날 저녁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술 기운이 올라 우리는 피곤함에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 전까지 온 방 안을 돌아다니기라도 한 듯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한층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간헐적으로 났던 바람 소리와는 달리 명확히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겁에 질린 나는 친구들을 깨웠고 우리 모두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문을 열고 밖을 살폈지만 불길한 징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만이 차갑게 흘렀을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어제의 일이 꿈이었기를 바라며 상쾌한 마음으로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땅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피가 마른 듯한 붉은 얼룩이 잔뜩 묻은 작업복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숲속 한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발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캠핑을 왔던 사람들이 두고 간 것일 거라는 합리화로 불안감을 억누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산책을 이어왔지만 매 순간 등이 서늘해지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산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전날 밤의 소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다시 밤이 오자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명확하고 가까운 소리였고 마치 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과 공포가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 중 한 명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우리 모두는 순식간에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나선 친구는 잠시 후 실내로 돌아왔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바깥을 가리켰고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그가 본 것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속에 숨어있던 사납고도 슬픈 눈을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장을 떠돌던 홀령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명백히 현실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다가가자 사라졌고 우리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우린 즉시 짐을 싸서 그곳에서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도 오랫동안 그날 밤의 산장은 우리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마치 산 자체가 숨겨온 비밀을 살짝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기억은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산장의 노파는 누구였으며 왜 우리 앞에 나타났던 것일까요? 그 뒤로 우리는 다시는 산장 여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되자 나는 부모님이 계신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 시절을 보내던 작은 마을로 자연이 아름답고 사람들도 정이 많았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을 입구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한 소문이었다. 그 집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 집에 귀신이 산다고 했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뭔가 끌리는 것이 있어서 나는 혼자 그 폐가에 가보기로 했다. 어느 날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나는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갔다. 폐가에 가까워지자 온몸에 소름 같은 것이 돋기 시작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상한 점은 집안에 누군가 살았던 흔적들이 나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깨끗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사용한 것 같은 머구장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더 깊숙이 들어가 보았다. 집안은 기묘한 느낌이 들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많았다. 낡은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이 나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순간 멈칫했다. 순간 느낌이 좋지 않았다. 이곳에서 당장 벗어나야겠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러나 출구를 찾으려 할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호기심이 이기고 말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2층은 1층보다 더 불길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한쪽 방문 앞에 멈춰섰다. 문틈으로 작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혼란스러웠다. 아무도 없는 집에 여자의 웃음소리라니. 나는 문을 열어 옆으로 밀었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 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창문 너머로 석양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이상함을 떨쳐내기 전에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툭 하고 쳤다. 나는 번쩍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옆에 아무도 없었다. 공포에 찔린 나머지 나는 집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밤이 깊어 있었고 어둠이 마을을 덮고 있었다. 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그곳에서 느꼈던 이상한 감정들과 소리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다시 그 집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을의 다른 어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오래전 그 집에 살았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가족은 오래전에 불행한 사고로 사망했다고 했다. 그 집에 대한 소문은 그 후로 끊이질 않았다. 사람들은 그들이 여전히 그 집에 머물고 있다고 믿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나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 집에서의 경험은 내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그 순간이 나를 계속 괴롭혔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가끔씩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를 부르는 낯선 목소리, 폐가의 낡은 방, 그리고 그 웃음소리. 지금도 가끔씩 그 폐가가 무너다는 소식이 들리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곳에 얽힌 미스터리와 내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지영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간 지영은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을 벗어나 여유로운 시골의 공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벼룩시장에 다녀오던 어느 날 지영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오래된 찻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 찻집은 시골에서 몇 안 되는 유서 깊은 가게였으며 근방 주민들은 기묘한 전설이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곤 했습니다. 찻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가게 내부는 한층 더 으스스했습니다. 낡은 나무 바닥이 내는 끽끽거림과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묵묵히 손님을 맞았고 지영은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손님은 지영 혼자였습니다. 차를 주문한 후 창밖을 내다보던 지영은 어떤 낯선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닐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지나가는 행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영은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으스스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창문 커튼 사이로 불쑥 들어온 바람결이 서늘했고 의문의 남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숨어있던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집 근처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놀라 창밖을 내다보니 낮에 찻집에서 봤던 그 남자가 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지영은 부모님을 깨웠지만 부모님이 창밖을 확인할 때쯤 그는 이미 자취를 감췄습니다.
부모님은 지친 모습으로 걱정만 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정되지 않은 지영은 창문 잠금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지영은 집안에 머물며 바깥 외출을 삼갔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느낌은 여전했고 그 남자는 계속해서 꿈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꿈속에 그는 늘 같은 위치에서 지영을 응시했으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점 악몽은 현실을 잠식하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 지친 지영은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마을의 옛 전설을 담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설은 수십 년 전 마을에서 실종된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인물은 마을 주민들에게 불명예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으며 한때 찻집에서 일하던 남자였습니다. 비가 내릴 때면 우비를 입고 나타난다던 그 남자는 주민들의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가 나타난 후에는 꼭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마을 노인들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알아봤습니다. 노인들은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지영이 방문했던 찻집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가 돌아온 것처럼 지영에게 집요하게 달라붙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지영은 무언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예전 시간을 되짚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일부러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바깥은 비바람이 매섭게 몰아쳤고 이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그의 존재를 마주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다급한 손짓으로 지영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지영은 순간적으로 그 손짓이 여러 해 전 그가 남긴 미제 사건의 힌트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그 손짓을 토대로 경찰과 협력해 마을 주변의 특정 장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오래된 묘목 근처에서 실종된 아이들에 관한 단서를 발견했고 그 남자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설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고 그의 영혼은 의연히 마을을 지켜보던 지영의 눈앞에서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악몽도 남자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 뒤로도 서울로 돌아가 자신의 일상을 이어갔지만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비극이 마침내 해결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지영은 그날의 기억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